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한 방산 뉴스나 무기 기술 소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아시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장거리 전략 무인 폭격기 드래건 파이어 2500, 이건 그 자체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선언이에요. 단순히 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전략적 경고 시간의 개념 자체를 뒤엎은 겁니다.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억지력이라는 건 결국 미국이 얼마나 빨리 개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도 일본도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서울이 버튼을 누르면 2500km 내의 도시가 5분 안에 타격당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안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가 다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건 한국이 마침내 시간의 패권을 손에 쥐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경고방송, 대피 사이렌, 레이더 탐지 최소 20에서 30분의 대응 시간이 전제됐지만 이제 그런 매뉴얼은 무의미해졌어요.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초저고도 침투, 전자기 회피, 마하급 고속 진입이라는 3박자를 동시에 갖춘 세계 유일의 무인 폭격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일본도 무인기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JAXA나 미쓰비시에서 추진하는 정찰형 드론도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함께 고고도 UAV 테스트도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의 이번 발표가 이렇게 충격적인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일본이 발전시킨 UAV는 대부분 정찰용 혹은 미사일 유도 지원 플랫폼에 가까워요. 공격 전용, 그것도 전략 폭격 개념을 가진 UAV는 없습니다. 드래건 파이어 2500은 2500km를 날아서 대도시를 직접 타격하고 귀환할 수 있으며 임무 중 AI가 실시간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비의 스피릿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에요. 유인기도 아닌데 말이죠. 그 말인즉 한국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선보이지 못한 새로운 군사 교리를 현실화한 거네요. 무인 전략 폭격기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 최초 실전 배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 전략, 위협 구조 자체를 한국이 처음부터 새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단일 병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드래건 파이어 2500을 중심으로 KEW 전자전 드론, KAI 군지 미끼 체계, 그리고 기존의 현무 계열 미사일과도 연동 가능한 3중 억지망을 구축했습니다. 전방에서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5분 내 보복이 가능한 거죠.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 문제로 한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기술력을 보면서 속으론 놀라고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죠. 워싱턴은 전통적으로 우산을 제공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스스로 우산도 만들고 폭우도 막고 심지어 전략적으로 비가 오는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도 몰래 관심은 많을 겁니다. 제 생각엔 조용히 기술 공유나 공동작전 데이터 연계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 쪽은 더 민감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 도쿄에서 5분 내 타격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는 전시 상황에 가까운 공포니까요. 시민들은 몰라도 국방 관계자들은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도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우려 정도만 표하고 있지만 속으론 전략 재정비 회의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기존 요격 체계, 예를 들어 이지스함이나 패트리어든 드래건 파이어처럼 빠르고 낮게 날아오는 플랫폼을 완전히 막을 수 없거든요. 결국 한일 간 억지력 균형은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말이네요. 북한 때문에 존재하던 억지 개념이 이제는 일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다층 억지 개념으로 확대된 거죠. 맞습니다. 이건 억지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보복하겠다가 아니라 건드리는 순간 이미 보복이 끝난다는 메시지죠. 기술적, 전략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독자적 판단권을 획득한 선언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외교이기도 하고 한화 KILI진X1이 함께 일군 산업 독립의 결과이기도 하죠. 일본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지금 내부에서는 심각한 전략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보죠. 한국이 공개한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사거리가 2500km고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150km에 불과해요. 즉,
단 5분이면 수도권 전체가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도쿄의 전시 매뉴얼을 통째로 찢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예전부터 방공 식별구역을 통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왔잖아요. 이지스함, F-35, 패트리엇 요격망까지 갖춰놨고요. 그런 일본이 왜 그렇게까지 당황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대응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일본의 기존 방공 개념은 유인기 기반 고고도 비행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B-52 같은 전략 폭격기가 북상할 경우에는 조기 레이더망에서 포착하고 요격기 출격 경고방송 요격 실패 시 대비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아예 저고도로 마하 1, 5의 속도로 침투하고 자체 전자전 시스템으로 레이더를 무력화해요. 탐지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사거리가 아니라 경고 시간의 붕괴네요. 기존에는 대응 시간 15분 30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탐지하자마자 이미 피격이라는 말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일본의 안보 전략은 미국이 도와준다는 전제 위에서 구축됐는데 지금은 미국도 도와주기 전에 이미 끝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선 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이 이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타이밍을 맞춰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최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미 외교나 자위대의 남서 방어 시나리오 개편과 연관 있는 타이밍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은 지금 대만 해협 위기를 명분으로 오키나와와 규슈 일대를 방어 전초 기지화하고 있는데 이건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도발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한국은 무인 전략 폭격기를 실전 배치한다고 공개했어요. 즉, 일본이 전방 배치를 강화할수록 한국의 타격 우선순위는 오키나와 도쿄로 간다는 무언의 경고를 날린 겁니다. 결국 일본의 억지력이라는 건 허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고 지금 그 허상 위에 고요하게 파문이 퍼지는 중이군요. 근데 일본은 왜 반발을 못하는 걸까요? 최소한 외교적으로 항의하거나 강력한 언론 성명을 낼 법도 한데요. 일본이 침묵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박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우려를 표명하는 것뿐이고 반박하려면 우리도 같은 수준의 전략 폭격 무인이 있다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일본의 드론 기술은 아직 실전화보다 기획과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입을 여는 순간 불완전한 방어를 공식화하는 셈이기 때문에 침묵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도쿄 시민, 오사카 시민들이 5분 안에 폭격당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부 언론은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있어요. 특히 일부 군사평론가와 온라인 여론에서는 이제 자위대가 아니라 한국의 판단에 따라 일본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갈린다. 는 불쾌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 대중은 아직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안전하다는 환상을 70년 동안 키워왔거든요. 그게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이건 안보 패러다임의 충돌이네요. 일본은 우리는 공격받지 않는다는 전후 평화주의 모델을 믿어왔고, 한국은 우리는 언제든 공격받는다는 실전주의 기반에서 기술을 축적해왔죠. 이 차이가 지금 결정적 결과를 만든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국은 북핵과 전술 도발에 매일 노출되어 있었고 그 위기 속에서 자립형 억지 전략을 개발해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가 먼저 공격당할 일은 없다는 가상의 안정성에 의존했어요. 지금은 그 안정성이 깨지고 있는 첫 장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전략 공유나 방공망 연동 같은 방안들요?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국은 대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길 원해요.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협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무인 폭격기 실전 배치는 그 착각을 깨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기술적으로도 작전적으로도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대화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본에게만 부족합니다. 미국은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드래건파이어 2500의 실전 배치는 단순히 한국이 신형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확장 억지 체계가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서 폭로한 사건이에요. 미국이 일본이나 대만에게 제공해왔던 그 우산, 이제는 서울조차 원하지 않는 장식품이 되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군사 강국 아닙니까? 항공모함 전단, 글로벌 전개 능력, 전략 핵무기 모두 갖추고 있잖아요. 한국의 무인 폭격기 하나에 그렇게까지 충격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건 단순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예요. 미국은 전쟁 억제를 위해 확장 억지라는 프레임을 사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하고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 해병대가 즉시 대응한다는 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늦어졌어요. 한국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따라오는 순서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의 반응도 미묘했어요. 직접적으로 한국의 발표에 박수를 보내지도 않았고 비판하지도 않았죠. 굉장히 어정쩡하게 전략적 투명성과 동맹 내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게 말이죠. 미국이 지금 어떤 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비용 분담을 다시 강조하며 한국에게 더 많은 현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금을 내기보단 기술과 실력을 내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더 내라고 하면서 동시에 멋대로 만들지 말라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모순이 한국 국민들한테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여론 보면 이젠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라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전엔 미국이 전쟁 억제를 해줬다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억지를 보완하는 위치로 전환됐다는 인식이 뚜렷하죠. 맞습니다. 특히 하나나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이 단순히 무기 납품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돈을 내는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로 세계 질서를 바꾸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전략적 당혹감의 근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는 뭘까요? 1. 한국을 억제하거나 2. 함께 가거나 3. 일본 쪽에 다시 무게를 두거나 이 중에 현실성 있는 선택지가 있나요? 셋 다 어렵습니다. 한국을 억제하면 동맹 파열이 일어나고 함께 가자니 이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며 일본을 강화하려면 일본이 스스로 먼저 기술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즉, 미국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순간 다른 쪽을 잃게 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미국은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가요? 아니면 계속 어정쩡한 외교 언어로 시간을 끌까요?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닙니다. 한국은 2027년까지 추가적인 드래건 파이어 4000 기종을 배치할 계획이고 이게 완성되면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괌 필리핀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원형 타격권이 구축돼요. 그때 미국이 조정자로 남아있으려면 지금부터 한국 주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해요. 아니면 완전히 패시브한 주변국으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술적 전환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동맹 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는 비즈니스 감각은 빠르지만 군사기술의 교리적 혁신에 둔감한 인물이에요. 그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이 정한 룰 안에서 움직이는 동맹국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프레임을 깨고 나와서 한국이 룰을 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불일치는 향후 한미 간 전략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자존심을 걸고 우리가 동북아 안보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자존심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워싱턴은 자존심을 말하지만 서울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이미지 싸움이 아니라 실전 가능성과 전략적 타이밍을 놓고 벌이는 현실 게임입니다. 미국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북아에서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이미 동남아, 인도, EU 일부 국가들은 서울을 새로운 군사기술의 표준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과거처럼 리더십을 강요할지, 아니면 한국과 나란히 걷는 파트너십을 존중할지. 하지만 그 선택의 시계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은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그 움직임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담화문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권력 문장이었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산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스스로 지키고 필요한 경우 타국의 하늘에 접근할 능력을 보유했다. 이 한 줄의 문장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명백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방어의 객체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너무 강경했던 건 아닐까요? 동맹과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었는데요. 굳이 자주 억지를 저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건 전형적인 구시대의 시선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단순한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행위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억지를 강조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미국의 억지가 더 이상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실전 상황에서 미국의 반응은 몇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몇 분 단위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선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허락을 구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발언은 워싱턴을 겨냥한 것일까요? 아니면 베이징이나 도쿄 쪽을 의식한 걸까요? 저는 이 담화가 사실상 세계의 좌표에 동시에 타격을 가한 정치 전략이라고 봅니다. 첫째, 워싱턴에는 우리가 허락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자율성의 메시지. 둘째, 베이징에는 한국의 전략 자산은 타격 능력을 넘어서 결정권까지 확보했다는 경고. 셋째, 도쿄에는 이제 너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입장이다는 현실의 전달. 특히 일본에게는 매우 불편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70년간 한미일 삼각체계에서 항상 주도권은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실제로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죠. 한일 간 안보 위계가 뒤바뀌었다. 도쿄가 서울의 시계를 따라야 할 순간이 왔다. 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외교적으로 조심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어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한 위치에서 나온 어조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약자의 입장에서 예교적 표현을 순화해왔지만 지금은 기술력, 작전 능력, 공급망 모두에서 한국이 선도국의 위치에 있어요. 이제는 한국이 새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동북아에서 평화의 전제 조건은 이제 한국의 억지력에 대한 존중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발언 직후 국내 보수 언론 일부에서는 이런 강경 노선이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전방위적 억지를 선언한 게 오히려 긴장을 키우는 건 아닐까요? 그건 억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는 말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실행력과 신속성으로 유지됩니다.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도발이 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선제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억지는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담화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공급망 독립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국방 기술력만 말한 게 아니라 전략무기 생산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함께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사일의 탄두는 우리가 만들고 유도 장치는 수입하고 이성 GPS는 미국에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KPS, 독자형 유도 알고리즘, AI 실시간 임무 재구성 시스템까지 전부 국산화됐습니다. 심지어 드래건 파이어 2500은 하나 시스템이 만든 광학복합 항법 기술로 GPS 교란 상황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독자적 전략 생태계라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안보, 외교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국의 전략적 주권을 선언한 거네요. 단지 미국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게임의 룰을 직접 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가 만든 질서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질서를 우리가 디자인하고 타국이 여기에 동참하길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선언이라기보다 경계선 재설정이에요. 이 선을 넘는 자는 누구든 전략적 비용을 감수하게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일 양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신화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이라는 신화예요. 이 우산이라는 비유는 오랫동안 사용돼 왔죠. 하지만 드래건 파이어 2500의 실전 배치는 이 우산이 사실은 비에 젖은 천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스스로 하늘을 열고 닫는 권한을 쥐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우산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안보 우산이란 해구산, 전술핵, MD체계, 요격 시스템, 주일미군 주한미군 통합 기동력 등을 포함한 총체적 억지력을 말해요. 요컨대 누군가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신 또는 함께 보복해줄 것이란 보장 체계였죠. 하지만 이 체계의 본질은 미국이 반응할 수 있을 시간이 전제된 구조였어요. 문제는 지금 한국이 그 시간을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요컨대 미국이 움직이기도 전에 한국이 알아서 먼저 타격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러면 미국의 억지는 후방 안전장치 정도로 격화되는 셈 아닌가요? 정확히 봤어요. 더 나아가면 미국은 지금 동북아에서 사후 대리인 같은 존재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따랐다면 지금은 한국이 상황을 제어하고 미국은 뒤따라 해석하는 구조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더더욱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신은 여전히 미국이 만들어준 안보 틀에 기대고 있는데 정작 그 틀이 작동되기 전에 한국이 모든 걸 끝내버릴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보수 정계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군요. 한국의 군사 자율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일본은 통제 불가능한 이웃이라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는 자위대라는 제약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간극이 커지겠죠. 맞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방위비를 GDP 1%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전후 헌법의 망령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전방 전투 자산, 그것도 유인 전력이 아닌 AI 기반 무인 전략 자산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일본이 상상도 못한 속도로 한국은 선진 군 사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격차는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는 중입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할까요?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면 동맹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 텐데요. 미국의 딜레마는 간단합니다. 뒤처진 동맹국을 기다릴 것인가, 앞서가는 동맹국을 따라갈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미국은 사실상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불과 2년 만에 한국은 하이온무 V 초장거리 미사일, K 정찰위성, 그리고 드래건 파이어 2500까지 발표했죠. 이건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통제권의 해방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방이 동맹의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지나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동맹의 연계가 약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반론은 일리가 있지만 맥락을 봐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자율성과 동맹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드문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기술력과 작전계획, 산업 기반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요. 즉,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조정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일본은 다를 것 같아요. 자율성도 없고 기술 독립성도 없고 정치적 리더십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시바 총리는 지금껏 미국을 따라가자는 일관된 노선을 취해왔지만 이제 그 노선 자체가 무력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시바 내각은 조용한 체념 상태에 가까워요. 강하게 반발할 기술도 외교적 카드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전략 독립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에게는 더 큰 위협이죠.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더 이상 선진국 클럽 안에서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한국이 이젠 룰을 만드는 쪽이고 일본은 룰을 통보받는 쪽이 된 겁니다. 일본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외교적 수사를 반복하지만 사회 전반은 뚜렷한 갈등과 공포의 진동을 감지하고 있어요. 드래건파이어 2500의 실전 배치는 단순한 군사 충격이 아니라 심리적 지각 변동을 야기한 사건이었고, 이 충격파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 시민들로부터 중소기업 경영자, 지역 언론인, 심지어 고등학생들의 SNS 커뮤니티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후 세대, 그러니까 6080대 고령층은 여전히 미국이 지켜준다는 환상에 기대고 있지만 4050대는 경제 우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20에서 30대는 아예 한국의 전략 자립과 기술력을 부러워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국가 내부에서 생겨나는 공감의 분열 아닐까요? 그렇죠. 고령층은 여전히 자위대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헌법 신화를 믿고 있고, 젊은 세대는 한국은 지금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다 라는 감탄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유명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한국의 무인 전략 폭격기는 우리에게 없는 기술이다, 이젠 도쿄가 서울에 물어봐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 공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상징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균열이 단순히 국민 정서 차원의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경제와 안보가 교차하는 구조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의 방산 기업들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IHI, 후지츠 같은 업체들은 한국의 KAI나 한화에 비해 기술 융합 속도나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공개된 자위대의 차세대 무인체계 개발 로드맵을 봐도 2029년 이후 도입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개발 속도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 유연성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일본은 군사기술 개발에서 지나치게 관료주의적 승인을 요구하고 민간 기술의 접목이 느리고 무엇보다 전략 교리와 기술 개발이 분리되어 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K무기 시스템이라는 브랜드 아래에 교리와 산업, 작전이 통합되어 있죠. 이게 바로 5년이 아니라 15년의 격차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자민당 내부 일부는 독자 핵무장을 거론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고, 입헌민주당은 한국처럼 우리도 방어보다 억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금기어로 여겨졌을 논쟁들이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토론 주제로 오를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기의식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선언이 정치적 상상력의 범위까지 바꿔놓았다는 방증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한국은 무기를 공개한 게 아니라 무기 이후의 질서를 공개한 겁니다. 일본 정치권이 동요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열세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이 뒷받침하는 전략적 프레임을 자국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통해 외교를 설계하고 있고 기술을 통해 안보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외교 미국, 기술 미래, 안보 헌법이라는 낡은 구도를 못 벗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내부 균열을 감수할 것인가. 그런데 세 번째 선택지는 결국 국가적 추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협력의 문을 닫지 않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폄하하지 않을 것. 둘째, 기술 동맹의 구조에서 대등한 기여를 할 것. 셋째, 억지력의 중심이 서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 이 세 가지를 일본이 받아들이면 동북아 질서의 재설계에 동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조건을 무시하고 과거 프레임에 머무른다면 일본은 동북아의 참조 대상에서 주변 대상으로 밀려날 겁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한 군사기술 보유국이 아닙니다. 동북아 군사균형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 그것이 바로 드래건 파이어 2500의 본질적인 함의입니다. 이전까지 이 지역의 전략 삼각형은 워싱턴, 도쿄, 서울 구도로 설명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중심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서울이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고 미국과 일본은 이 축을 따라 회전하는 위성처럼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히 자기 방어 수준을 넘어서서 전략 설계 국가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군사 강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기 보유량이나 국방비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전술 교리, 억지 철학, 기술 통합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선제 전략 수립 능력이 네 가지가 결합될 때 진짜 전략 설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자국의 안보만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타국의 군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서울이 실제로 중심이라는 걸 증명할 만한 사례가 궁금합니다. 최근 ASEAN 회의 비공개 안건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부 고위 안보 담당자들이 한국형 억지 개념을 자국 방공 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공식 논의했습니다. 드래건 파이어 2500뿐 아니라 K방산 전반이 이제 단순 수출을 넘어서 모델 국가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이스라엘이 독점하던 영역이었습니다. 전략 교리나 작전 설계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전 상황에선 어떻게 적용되죠? 그냥 무기 성능이 좋은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기 성능은 전술을 뒷받침하는 수단이고 전략 교리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의지를 어떻게 투사할지를 설계하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에 맞서 모자이크 전투 개념을 내세우지만 그건 여전히 유인 전력 중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에 무인 중심 초단기 결심 자동 보복 알고리즘을 갖춘 전략적 자율작전 개념을 완성했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대응이 아니라 판 전체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지휘 구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서울이 보여주는 건 속도가 아니라 기준의 변화네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갖춘 국가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산 정찰위성 자체 항법 체계, AI 통합 무인 플랫폼 중거리 억지 수단까지 일체화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한국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접목에서 압도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삼성의 AI 반도체, LG의 전력 제어 배터리, 한화의 관성항법 장치, LI진엑스원에 들어온 플랫폼까지 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작동하며 단기간에 전체 전장을 재편할 수 있는 속도와 정밀도를 보장하죠. 그렇다면 서울이 이제 군사적으로 지역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말도 가능한 건가요? 외교가 아니라 군사 자체로 질서를 구성하는 주체가 된 겁니까? 정확히 그겁니다. 예전에는 한반도는 분쟁 위험 지역으로만 여겨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안정 변수이자 질서 관리자로 진화한 거예요. 일본이 당황하고 중국이 조심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국이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 행위자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수 성향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질서를 주도하려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과거의 사고방식이에요. 국제사회는 능력을 중심으로 정렬되는 공간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존중하는 이유도 한국이 기술적, 작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능력 없이 동맹만 외쳐봐야 실리는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정치적 자주가 아니라 전략적 설계 능력을 중심으로 세계의 선택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협상의 조건이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구조였죠. 하지만 더 흥미롭고도 무서운 건 중국의 침묵입니다. 드래건 파이어 2500의 등장이 발표된 이후 베이징은 단 한 줄의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지역 안정을 해치는 도발이니 뭐니 하며 외교부가 단골처럼 성명을 냈을 텐데요. 이번엔 없습니다. 완벽한 무반응. 이건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무언의 공포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느껴져요. 중국이 반응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절제라기보다 판단 유예 상태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쉽게 말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한국을 멈출 수 없다는 걸 베이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국은 위협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언어를 활용해 압박하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자국 영토 깊숙한 곳까지, 그것도 인공위성 기반이 아닌 관성 항법 기반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인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속도와 고도, 탐지 회피 기술이 PLA 방공망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어요. 말로는 방공 능력 완비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침투 경로 계산조차 안 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동북 삼성 방공 재편을 추진하고 있고 푸젠성 해안 레이더 주파수 체계를 전면 수정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드래건 파이어 2500 한 기체의 존재만으로도 중국 전방위 방공 체계를 재설계하게 만든 충격이라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무기가 실제로 발사되었는지도 아닌데 존재만으로 전략적 인프라 전체를 바꿔야 할 위협 수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드래건 파이어 2500이 대만 해협 및 산둥반도, 상하이 인근 산업지대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다는 건 단지 방어가 아니라 경제 타격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를 마주한 거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외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청년 실업, 산업 공급망 붕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동시다발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한국이 갑자기 전략 자산 하나로 군사적 주도권까지 가져간다는 건 시진핑 체제에겐 정치적 위신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경우 군사기술의 위협이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서 정권 안정성 문제로 직결됩니다. 특히나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유사시 핵심 단기관 밀집 지역인 베이징 텐진 벨트, 그리고 광둥 장수 저장성의 산업 허브를 빠르게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격 후 귀환까지 인간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국 입장에선 감당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중국 매체들이 갑자기 한국을 위협적 행위자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흥미롭죠. 과거 같으면 한반도 군사화, 한미일 삼각동맹의 대중국 포위망 같은 말이 쏟아졌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조용해요. 심지어 관영 언론에서도 드래건 파이어에 대한 언급은 존재 확인에 그치고 평가나 비판은 일절 없죠. 그건 중국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한국은 건드릴수록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태라는 거 말이죠. 게다가 만약 중국이 강하게 비난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왜 중국은 한국의 무인기 한 기체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나? 라고요. 이 질문 자체가 중국 외교의 전략적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베이징은 입을 다무는 게 유일한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내부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까요? 한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응 방안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거의 없습니다. 드래건 파이어 2500의 실전 배치를 막을 방법도 동일 수준의 무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할 능력도 부족해요. 남는 수단은 외교적 압박과 기술 유출 차단, 그리고 제3국을 통한 견제뿐이죠. 예컨대 북한을 부추겨서 긴장을 유도하거나 아세안 일부 국가를 끌어들여 한국의 전략 독주를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 구상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군사판도에서 가장 급격하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비국가 주체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입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세 기업은 단순한 무기 제작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 주권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주역이 되었어요. 드래건 파이어 2500의 실전 배치는 군사력보다 이 산업 생태계의 위력을 보여주는 선언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보통 대중은 군사력 하면 국방부, 장성, 합참을 떠올리는데 지금 말씀처럼 방산 기업들이 전략 주도권을 쥐었다는 건 꽤 파격적인 해석일 수 있겠네요.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형 방위산업 모델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무기 개발이 정부군 주도였지만 지금 한국은 민간 기업이 전술 개념을 이해하고 AI, 반도체, 배터리,
통신 기술을 군사 시스템에 먼저 녹여낸 후 오히려 군이 그것을 기반으로 작전 교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전략을 리드하고 있고 그 기술은 민간 산업 기반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화 LIG-KI는 사실상 국가 전략의 엔진이에요. 실제로 드래건 파이어 2500의 핵심 기술을 따져보면 그게 더 분명해지죠. 예를 들어 자율항법과 통신재밍 대응은 한화 시스템의 알고리즘 기반 장비고 페이로드 통합과 공중 플랫폼은 KAI에서 맡고 타격 제어 시스템과 복합 관성 센서는 LIG넥스1이 주도했어요. 이 세 기업이 합쳐져야 하나의 전략 플랫폼이 완성되는 구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예전엔 무기를 팔면 끝이었지만 지금은 작전 개념, 시뮬레이션, 부품 국산화 패키지, 작전 인력 훈련까지 통합 수출이 가능한 상태예요. 실제로 UAE, 폴란드, 인도네시아,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단순히 무기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형 전략 억지 체계 자체를 구매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도 하지 못한 수출 모델입니다. 미국은 기술은 팔지만 자율적 억지 개념은 절대 팔지 않거든요. 최근 미국 언론들에서도 K방산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되고 있어요. 특히 포린 어페어즈, 나우 디펜스원 같은 안보 전문지에선 한국은 지금 군사 기술뿐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을 상품화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기업이 단순 수출업자가 아니라 국제 전략 질서의 설계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네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LIG넥스1은 전자전, 유도무기, 탐지 시스템에서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대체하는 1순위로 선택하고 있고, 하나는 우주항공부터 수소에너지 기반 모빌리티 시스템까지 통합 전략 플랫폼을 준비 중이에요. KI는 이미 FA50, 수리온, KF21 등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집트, 이라크와의 공동개발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무기를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전략 생태계를 현지에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단순한 산업 성장도 아니고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도 아니고 결국 전략적 국제관계의 한국화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네요. 결국 무기가 아니라 판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민간 기술을 실전 전략화하는 능력, 그리고 실전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을 빠르게 진화시키는 민첩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출한 드론이 실패하거나 피격되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소프트웨어를 다시 배포합니다. 전통적인 방산 국가들은 수년 걸리는 업데이트를 한국은 몇 주 만에 수행해요. 이 속도는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서 전장 주도권까지도 수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초고속 성장과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방산 기업들은 무엇을 핵심 전략으로 두고 있을까요? 단순한 기술 혁신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방형 플랫폼 전략입니다.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예컨대 페이로드 구조, 탐지 장치, 통신 노드를 모듈화시켜서 고객 요구에 맞게 쉽게 변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건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플랫폼 전략과 동일한 구조죠. 둘째, 초민첩 시제품 실전 연동 체계입니다. 이건 한국군과 방산 기업이 R&D, 실전 피드백 개선 재배포 사이클을 6개월 내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미국도 이 속도는 못 따라옵니다. 거기선 절차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동맹이라는 걸 군사 조약, 미사일 배치, 혹은 상호 방위 조항 같은 문서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종이 위에 서명된 동맹이 아니라 기술력과 전략 설계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실질적 동맹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제는 서울로 향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ASEAN부터 인도, EU, 중동까지 지금 서울은 동북아의 군사 수도를 넘어 세계 전략의 중간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저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K방산의 무기력, 드래건 파이어 2500의 상징성, KF21의 전투기 설계 능력 올 오브 데트 매터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서울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억지력이에요. 특히 동남아나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나 중국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강한 전략 파트너를 원한다는 공통된 욕구가 있는데 서울은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해답을 주고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UAE와 사우디, 이집트는 한국 측에 무기 수입이 아니라 전략 억지력 자체를 공동 설계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어요.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게는 무기만 사오고 끝이지만 한국에게는 훈련과 작전 시나리오까지 함께 짜자는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서울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독립적인 군사 설계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ASEAN 국가들의 반응도 인상적입니다. 필리핀은 FA50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동시에 KAI와 자체 조립 공장 설립 협약을 추진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과 별개로 한화의 레이더 시스템을 자국 방공체계에 통합하는 실험까지 개시했어요. 심지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 위주였는데 최근 들어 한국산 정찰 드론과 무인 보고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안보 생태계의 공동 구축이에요. 특히 흥미로운 건 EU 내부에서도 서울 모델에 대한 탐색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에요.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이 각각 K방산 기술에 대한 공동 운영 실험을 시작했고, NATO 일각에서는 한국의 분산 억지 전략을 소규모 회원국의 억지 체계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한국은 지금 미국 없이도 동맹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없이도 동맹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장이죠. 특히 워싱턴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자칫 동맹 이탈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서울이 동맹을 거부한 게 아니라 동맹의 구조를 바꿔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워싱턴이 정하면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이 설계하면 함께 맞춰가는 구조로 바꾼 것이죠. 이 변화는 무기를 팔아서 이뤄진 게 아닙니다. 전략적 판단 능력, 실전 데이터 기반의 대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성과 기술적 신뢰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서울이라는 제3의 전략 권역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건 외교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갖췄다는 게 아니라 국제 전략 관계에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결망을 만드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거니까요. 이건 20세기 내내 패권 국가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구조 설계 권한이 서울에 도달했다는 신호예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권한을 오만하게 휘두르는 대신 협력 가능한 조건과 신뢰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환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서울이 워싱턴이나 베이징보다 더 많은 동맹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따르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자는 이 메시지야말로 한국식 전략 외교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위협에 시달리는 중견국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무기를 넘어서 전략, 외교, 기술, 심지어 정치 철학까지 수출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먼저 G2 국가에 맞춰 움직였지만 이제는 인도, UAE,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서울의 전략에 자국을 맞추는 시대가 됐습니다. 드래건 파이어 2500이 실전 배치된 이후 가장 심각한 내상을 입은 국가는 단연 일본입니다. 기술적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타격은 정치 시스템과 국민 심리의 붕괴에 있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은 겉으로는 침착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전후 최대의 전략 공백 상태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깊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럼 지금 일본의 정치권은 정확히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에 압도되었다는 것 이상이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가요? 네, 지금 일본은 전후 안보 체계라는 국가 운영 프레임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현실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70년 넘게 자위대라는 제약된 군사력을 유지해왔고 모든 안보의 해답을 미국과의 동맹에 위임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동맹을 뛰어넘어 독자적 억지력을 기반으로 도쿄를 타격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무기 균형이 아니라 정치 권위의 기반 자체가 붕괴된 거죠.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핵공유 논의까지 꺼내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과의 전략 균형 복원을 위한 독자 전략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의 분열은 일본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인데요. 맞습니다.
과거 일본은 적어도 외교 안보에 있어선 보수적 통일 전선을 유지해온 나라였어요. 그러나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이 일체감을 무너뜨렸고, 보수파는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자존심을, 중도파는 한국을 위협으로 보기보다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 는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한미일 삼각 공조 내에서 일본만 낙오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일본 국민들이 과거처럼 정부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한국이 전략 우위에 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일본은 독자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전략적 신뢰의 붕괴죠. 동의합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층 사이에선 한국은 진짜 강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SNS에는 드래건 파이어 2500의 시험 영상이 수십만 회 공유되고 있어요. 반면 일본 자위대는 여전히 홍보 영상조차 제한적으로 공개하며 투명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 불균형은 결국 국민 감정의 이반, 그리고 정치적 위기의 구조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달라졌죠. 예전엔 한반도 위기, 북한 리스크만 부각하던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이 전략적 중심국가로 떠올랐다, 일본은 더 이상 동북아의 주도국이 아니다 는 식의 논평을 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가 자존 담론의 붕괴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어요. 일본이 과거부터 유지해왔던 기술은 일본, 속도는 한국이라는 프레임이 이제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은 기술도, 속도도, 전략도 모두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 격차를 일본은 스스로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스스로를 방어 중심 국가로 축소하며 조용히 뒤처지는 것. 그럼 이시바 총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외교적으로는 동북아의 안정 유지, 한미일 공조 강화 같은 기계적인 문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일부 요격체계 현대화와 무인기 전력 강화 계획이 있긴 하지만, 예산 규모나 기술 수준 모두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죠. 즉, 이시바 내각은 지금 국면을 관리할 수는 있어도 전환할 능력은 없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반격을 원한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존재하긴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단기적 해법은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 수준의 전략 자산을 갖추려면 최소 7에서 10년의 기술 투자와 교리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적 컨센서스도 필요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서울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쟁이 아니라 연합. 하지만 일본 내부의 자존심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일본 국민일 겁니다. 정부는 말하지 않고 언론은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뒤처진 나라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이 언젠가 정치체제를 뒤흔드는 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시바 내각이 직면한 건 단순한 한국의 기술 충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후 일본이 쌓아온 외교 안보, 정치 질서 전체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도전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조용히, 정밀하게, 논리적으로 던져진 하나의 전략적 선언에서 비롯된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아요. 드래건 파이어 2500에 대한 입장도 없고 한마디 비판도 안 하고 있어요. 시진핑 정권답지 않게 조용하다는 건 내부적으로 충격이 컸다는 뜻 아닐까요? 그건 분명하죠. 중국은 항상 뭔가 있으면 시끄럽게 반발하거나 비난 성명을 내는데 이번엔 입 다물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자랑하던 제2-20 스텔스기나 GJ-11 무인기 체계로는 이 드래건 파이어 2500에 전혀 대응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맞아요. 특히 이번에 공개된 드래건 파이어 2500은 단순한 UAV가 아니라 전략 폭격 플랫폼이에요. 2500km 작전 반경의 마하 1, 5속도, 한반도에서 발진하면
베이징 중심부까지 10분이면 도달하죠. 심지어 스텔스 특성까지 갖췄으니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 시진핑 입장에서 이건 공포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대요. 외교는 무능하고 군은 기술력에서 한국에 뒤처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대요. 특히 중국 SNS에는 이런 글이 많아요. 왜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한국은 우리보다 빠르고 정밀한 무인기를 갖고 있는가? 이런 식의 민심은 시진핑 정권을 위협할 수 있어요. 중국 국방부가 어설프게 우리는 이미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죠. 그게 오히려 조롱을 불렀어요. 반면 한국은 직접 시험 비행 장면, 위성 영상, 사거리 데이터를 다 공개했으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 쪽 주장을 더 믿고 있죠. 중국의 침묵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 더 큰 문제는 드래건 파이어 2500을 계기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쪽에 확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한국의 무인 전략 폭격기 공동 운영 제안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중국은 이웃 나라의 신뢰를 점점 잃고 있어요. 게다가 일본도 이 사안을 보고 심각하게 반응했잖아요. 아베 이후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자위권 강화 명목으로 헌법 개정 움직임을 보였는데 드래건 파이어 2500은 그 모든 논리를 무력화시켜버렸죠. 5분이면 도쿄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공포는 일본 정치인들에게는 핵보다 더 큰 공포입니다. 이게 단지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의 무기라는 걸 모두가 깨닫고 있어요. 과거엔 핵이 억지력이었지만 지금은 정밀 타격 가능한 고속 스텔스 UAV가 새로운 억지력으로 부상한 거예요. 중국은 핵무기 있죠. 하지만 그걸 쓰면 끝장이에요. 반면 한국은 비핵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감지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쪽 눈치를 보면서도 한국의 기술적 독립을 탐탁치 않아 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건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어요. 드래건 파이어 2500은 단지 한 기종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전통적인 무기 패러다임을 깨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던 해구산을 이제는 스스로의 그늘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죠. 중국은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기술력, 생산 능력, 국제 파트너십 모두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드래건 파이어 2500을 이야기할 때 북한 억지력과 연결짓곤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무기가 사실상 북한을 넘어 전 세계를 겨냥하는 전략적 억지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한국의 기존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억제되고 있어요. 그러나 드래건 파이어 2500은 단순히 평양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타이베이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반경 속에서 작동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한국에게 더 이상 주요 위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략 실험장의 의미에 가까워졌죠.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쌓은 경험치를 기반으로 이제는 동북아 전반의 권력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섰어요. 드래건 파이어 2500의 전개는 사실상 북한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하위 개념으로 격화시킨 선언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대리인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한국의 무기가 북한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억지력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은 단순히 평양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베이징 인근 군사시설까지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억지력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과거 억지력은 보복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은 사전 제압까지 가능한 능동적 억지력으로 진화한 거죠.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순간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이미 발진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억지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상대로 1시간 전쟁의 주도권을 한국이 갖게 된 겁니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 더 이상 결정권을 가진 행위자가 아니에요. 한국이 언제든 제압할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조차 한국의 판단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가 된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북한 내부에서도 이 현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이 핵심 시설을 더 깊숙이 지하화하고 있는데 그건 곧 우리는 한국의 타격을 피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과도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발사를 해도 한국은 레이더, 이성 AI 기반 추적 시스템으로 수분 안에 대응할 수 있죠. 그런데 드래건 파이어 2500은 거기에 더해 북한의 지휘부를 즉시 마비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생존 가능성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억지력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한 압도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억지력은 더 이상 북한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된 건가요? 즉, 북한은 단순히 작은 위협일 뿐이고 진짜 억지 대상은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율적 판단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도달 가능한 억지 능력을 보유했어요. 이는 미국의 해구산에 종속된 과거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죠. 미국조차 이제 한국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한국을 새로운 전략 좌표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은 이제 전략적 위협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말이네요. 한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에게 덤비면 똑같은 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안보의 핵심 변수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실전 시뮬레이션 대상에 불과합니다. 드래건 파이어 2500은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북한을 넘어선 권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지력의 무게중심은 더 이상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 결정하는 국제 전략 질서로 옮겨갔습니다. 드래건 파이어 2500의 공개 이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은 이제 전략 설계자다 라는 표현이에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안보 수혜국, 미국의 보호 대상이라는 말이 따라붙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질서를 설계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그 질서에 참여하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외신들의 보도만 봐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북아의 진짜 억지력은 서울에 있다 라고 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로 승격했다고 분석했죠. 심지어 유럽 언론은 서울은 이제 브뤼셀과 워싱턴 사이의 가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미사일 배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 프레임에서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의 기술이나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 독립성과 전략적 민첩성이에요.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보유해서가 아니라 그 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결단력과 국제적 파급을 고려한 설계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갖고 있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고 중국은 과시하지만 국제적 신뢰가 없죠. 반면 한국은 실력과 신뢰를 동시에 갖춘 행위자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니다 라는 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옮겼고 드래건 파이어 2500은 그 철학의 상징이 되었죠.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모두 한국의 움직임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리더십이 만든 전략적 돌파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보는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유연성이에요. 한국은 미국처럼 강요하지 않고 중국처럼 위협하지 않아요. 대신 협력하자, 함께 설계하자는 메시지를 내세우죠. 그래서 아세안, 중동,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손잡는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제3의 선택지로 만드는 능력. 이것이 한국을 전략 설계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겠네요. 이 새로운 위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이 단기적 유행인지 아니면 장기적 구조인지에 따라 전망이 크게 달라질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우위 유지. 드래건 파이어 2500은 시작일 뿐이고 드래건 파이어 4000, 해상 발사형, 전자전 특화형이 순차적으로 등장할 예정이에요. 둘째, 국제 신뢰 관리. 한국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고 우리와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국내 정치의 안정.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가 만든 투명성과 합리성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전략 설계자 위상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적 현실로 자리 잡을 겁니다.